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이 취임식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정운영 로드맵인 국정목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 영향력은 어떤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대외적인 경제분석연구소의 분석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선빈 수석연구원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와 140여 개의 국정 과제가 선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가 좀 제외가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을 중심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표명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국내 성장 잠재력의 약화 등 그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으로 창조 경제의 무게 중심을 실는 그런 국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실천 과제 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의 내용들이 반드시 약화되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 목표 제1순위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제시한 가운데 이 성장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의 먹을거리로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던데요. 중소기업 활성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를 위한 대책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경제 민주화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일컫고 있는 그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상생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반지수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성과 공유제 도입 확인 기업을 확대하고, 또 대기업의 그 소셜 벤처 등 그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을 독려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이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육성해서 항시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그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방안과 함께 그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육성을 최우선 순위로 뒀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 단기간에 혁신을 이뤄내기는 어려운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된 정책의 면면을 살펴볼 때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완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그 정보통신기술, 즉 ICT 중심의 투자를 확대해서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더 빠른 무선망을 구축한다든지, ICT 기술 거래소를 설립한다든지, 컨텐츠 코리아 랩 등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정책 과제인데요. 이 정책 구상의 참신성으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면 이 지원을 집중할 융합 기술의 선별, 그리고 실패를 자원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 등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수출 의존형 국가인 것도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렇다면 환율 문제가 역시 중요한 변수인데요.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언급을 한번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환율의 적적인 그리고 또 선제적인 방어 뭐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요. 수출 산업은 대외 환경 등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수출 산업을 위한 대내외 정책들은 잘 구축되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영토 확대 프로그램들이 보다 실천적으로 다듬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출 진흥을 위한 대외 정책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동북아 평화 협력 및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해외 건설 플랜트와 원전 산업의 진출 지원을 비롯한 그 신흥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 자원 협력 강화 전략,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FTA 네트워크 등 경제 협력 역량 공고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내적으로도 수산업을 미래 산업화한다든지 의료 수출, 또 종자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서 유망 수출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국정 목표 제1순위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그리고 또 제2순위는 맞춤형 고용과 복지라는 부분입니다.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략 지금 5년간 13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걸로 사전조사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제 재원 배분을 조정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이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위시한 그 세입 기반 확충 등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인데요. 2013년 중에 조세개혁 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열어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앞서서 재정 준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거해야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부채 없는 증세는 경제 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국정 운영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대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더 말씀 주신 분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선빈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SK증권 박병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의 중점을 보게 되면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먹을거리, 미래에 대해서 IT 육성과 공정경쟁에 대한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명했다.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실제 증시나 이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또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참에 열심히 한번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요. 먼저 가장 신정부의 핵심은 바로 이제 ICT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CT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요. 정보통신 기술의 약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 IT에서 C자,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중간에 껴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왜 커뮤니케이션이 껴있을까? 그동안은 이제 IT, 그러니까 무엇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드는 거에 주력을 했다면, 그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그냥 이야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경제 TV를 만약에 본다면은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냥 TV를 시청하는 것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이용해서 만약에 한국경제 TV를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ICT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교실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ICT.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시청자가 TV를 보고 있으면은 그 TV가
이제 스마트 TV가 그 시청자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어떤 것을 또 알아내고 그런 어떤 취향이 만약에 나온다면 TV 프로그램 취향에 맞는 TV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저절로 틀게끔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ICT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의미의 ICT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 우리 일생생활에 넓게 퍼져 있는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 성장을 이룩하고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네. 자, 근데 이 주식시장 증시의 습성이나 속성은 항상 그 무리한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장관 내정자의 연관지은 인맥 관련주, 네네. 그리고 또 테마주, 네네. 이 뜬금없는 건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연관성이 있고 없고는 물론 나중에 지나봐야 되는 것인데 방송이라는 것이 항상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연관성을 굳이 또 언급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잘 제대로 된 매칭을 시켜본다면 산업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 우선은 김종훈 장관의 아직 그 내정자의 아직 청문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ICT와 관련된 산업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제 CPND라고 해가지고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생태계죠.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ICT가 파생될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내용들은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다. 그러니까 분리되었던 분야를 ICT 정책으로 인해서 통합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무래도 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요. 관련 업종으로 본다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그러니까 광대역 통신을 좀 넓게 좀 펼친다고 하죠. 그리고 컨텐츠, 가장 핵심은 컨텐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과 같은 컨텐츠 업종도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또 그와 관련된 이제는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으니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ICT, 그렇게 만약에 컨텐츠 분야가 사업이 육성이 된다면 온라인 결제 시장도 아무래도 좀 더 커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인맥이라든지 관련주, 무슨 같은 대학을 나왔다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추후에 어떤 성장성이 좀 더 부과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좀 국한돼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현충원을 방문해서 남긴 방명록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육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경제 부흥도 이런 발전적인 ICT 산업도 좋고, 그 다음에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복지, 문화 육성,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중소기업 육성과 중산층의 재건,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또 통한다면은 강한 중소기업들? 네. 코스닥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을 분류해 보죠? 저도 이제 그 점이 가장 핵심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새 대통령님의 어떤 말씀들, 코멘트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헬스케어주가 움직이고 일자리 관련주가 움직이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그 코멘트가 가장 어떤 현 정부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주안점을 둬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ICT 산업 육성 이외에 어떤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복지 정책, 부동산 정책, 그리고 가장 우리가 지금 최근에 미국과 좀 연계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정책,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중소기업 육성책, 코스닥 전반적으로 1,000억에서 5,000억 정도 미만의 어떤 종목들 대부분 다 수혜주로 좀 꼽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 정책은 최근에 바이오주, 헬스케어주 너무나도 좋죠.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셰일가스 등과 같은 종목들은 ICT 산업 육성책 이외에 또다시 올해 정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사실상 그런 코멘트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저보다 더 똑똑하신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종목을 뽑아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경제 키워드를 살펴본 바 자율과 방만만 강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책임과 규제가 분명히 또 수반이 돼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수혜를 보는 업종과 기업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떤 예, 점이나? 뭐 대기업 과거에는 이명박 정부에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육성책을 폈다면 지금 핵심은 중소기업 중심의 육성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대기업들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와 함께 지금 뭐 통신 3사들, 그러니까 통신비를 낮출 것이다는 어떤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통신 3사들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건 사실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계속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통법 강화, 그러니까 면세점이라든지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유통법 강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목 상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형 유통업종 대해서는 조금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어떤 내용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주회사들도 조금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악재가 아니라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가 뭐 제외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경제 민주화를 계속 추구하셨으니까 이 소외계층과 중산층 우리 주식시장으로 치면 개인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부흥하려면 코스닥 시장도 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 코넥스라는 시장이 또 다시 활성화된다고요. 그렇죠. 관련지어서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만져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육성책 발표 이러한 것들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 정부의 의지는 ICT를 통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그 하청업자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좀 주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활성 그리고 발전시키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코스피 코스닥의 2대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어떤 화랑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뭐 그동안 뭐 코스닥을 좀 배제하고 좀 이 등한시했던 분들이라도 올해만큼 적어도 그런 어떤 새 정부가 출범한 초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어느 정도 강력한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밀어붙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매매하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다면 각 정부별 주식시장 주요 정책을 한번 잠깐 본다면요. 지금 김대중 정부 때는 지금 주요 정책이 본다면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라든지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등등의 어떤 정부들이 정책들이 내놓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M&A 활성화 방안 추진, 뭐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등과 같은 여러 가지로 코스닥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은 주로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 목표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는 어쩔 수가 없었죠. 2007년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어떤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다면은 코스닥과 관련된 정책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본다면요. 지금 보신다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들 한번 보신다면 김대중 정부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아주 뭐 벤처붐이 일어나서 큰 폭으로 올랐던 건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코스닥도 어느 정도 300에서 8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통했었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코스피는 거의 다 빠진 거, 리먼 사태로 인해 빠진 거 다 회복이 되었지만 코스닥은 거의 5년 동안 제자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여기서 코스닥의 어떤 활성화가 대책이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시기에 같은 어떤
환승 대책이 많이 나온다면 코스닥 지수는 550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다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좀 화랑할 수 있을 계기가 좀 높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박근혜 정부, 신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증시 영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